여기 한태국 여행사 대표가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본 한국은 지금까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던 그 한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태국의 총리까지 한국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랄리타고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행사는 조금 특별해요.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여행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요.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는 한국이에요. 그 나라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마치 동시에 두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한쪽엔 번쩍이는 최신 건물들과 첨단 기술이 있고 다른 한쪽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 사원과 전통이 있어요. 그 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 여행은 오직 저를 위한 것이었죠.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행사 대표나 가이드가 아닌 그저 쉬고 탐험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요. 짐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웃긴 건 제가 여행자가 되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편한 신발은 꼭 챙겼어요. 한국에서 많이 걸을 걸 알았거든요. 작은 노트도 넣었어요. 비록 이번 여행이 휴가라고 해도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흥미로운 걸 보면 기록하는 게 좋아요. 방콕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여행은 어떨까? 과연 제가 진정으로 쉴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일 생각만 하게 될까? 이번에는 관광지 답사나 투어 계획 같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한국이 좀 다르게 보일까?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뱃속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가끔 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하잖아요. 공항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태국보다 쌀쌀한 공기 속에 차 매연과 어딘가에서 요리하는 맛있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모든 게 목적이 있는 듯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면서 대부분 휴대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한적한 도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빨리 풀었어요. 빨리 탐험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전에 여러 번 서울에 왔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고객들을 위해 호텔이나 식당을 확인하려고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시간을 쓰며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죠. 먼저 인사동을 걷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예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섞인 곳이거든요. 주요 거리에선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현대적인 카페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가까운 사원에서 풍겨오는 향 냄새와 신선한 커피 향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전에 왔던 작은 찻집이 떠올라 그곳에 들렀어요.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랄리타, 오랜만이에요. 이번에도 관광객들과 오신 거예요? 그녀가 녹차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왔어요. 그녀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잘하셨어요. 가끔은 누구나 쉬어야 하죠. 차를 마시며 가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들, 일하러 가는 현지인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보고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요. 차를 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궁궐의 문이 우뚝 서 있었고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몇 년 전 처음 이곳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감탄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궁투어 그룹에 합류했어요. 마당과 건물들을 걸으며
가이드가 왕과 왕비가 살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수백 년 전 이곳에선 왕실 관리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궁녀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지냈을 모습을 상상해보려 했어요. 궁을 나설 때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죠.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거리는 저녁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매운 김치 냄새가 입맛을 돋웠어요. 자리에 앉아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사람들이 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저 멀리 타국에서 제 모국어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직장 얘기, 긴 근무 시간, 엄격한 상사에 대해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 온 태국인 노동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 그 이상이 될 줄은 몰랐죠. 이 경험은 제가 일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거예요. 다음 날, 한적한 길을 걸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서울의 북적이는 곳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죠. 이곳의 건물들은 오래됐고 간판은 색이 바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제가 투어 중에 보던 번쩍거리는 도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모퉁이를 돌았을 때 작은 음식 갑 한 대 하나가 보였어요. 매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갑 한 대 주변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젊은 태국인들 무리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들이 제 모국어인 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비자, 일자리, 경찰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했어요. 이들은 제가 평소에 만나는 관광객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저희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힘들어 보였어요.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나이는 아마 25살쯤 돼 보였지만 눈빛은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였어요. 까치머리에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에게 말을 걸기로 했죠. 사와디카, 제가 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와디캅,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타나콘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제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타나코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우리 마을엔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여기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의 비자는 만료되었고 지금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밤에 사무실을 청소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임금은 적고 경찰에 잡힐까 늘 두려워요. 타나콘이 말을 이어가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솜차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노이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죠. 잡혀서 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린 유령처럼 살아요. 타나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있지만 이곳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사장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불평할 수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들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저는 늘 한국을 환영하는 나라로만 봐왔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즐거워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두운 면이었죠. 왜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타나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엔 우리를 위한 게 없어요. 일자리도 미래도 없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많진 않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의 고통에 대한 슬픔, 그들의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분노, 그리고 죄책감까지요. 저는 그동안 관광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타나콘 같은 사람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비좁은 아파트, 긴 노동시간, 이민국 단속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를 강타하듯 다가왔고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어 거리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저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곳을 떠나면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제 동포들이 제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타나콩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희망의 빛이 엿보였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순 없겠지만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관광 브로셔에서 보던 화려한 한국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어요. 대신에 저는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타나콩 같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은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타나콘의 지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이곳에 휴가를 오면서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제 진짜 일이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알던 한국과 방금 알게 된 한국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 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타나콩과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신나게 떠드는 관광객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날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걱정 가득한 표정들만 보였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길 건너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기로 했어요. 라떼를 들고 아늑한 자리 하나를 찾아 앉았는데 문득 벽에 걸린 TV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TV에서는 경찰들이 서울 곳곳의 공장과 식당을 급습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었고요. 화면 아래 자막엔 불법 체류자 단속, 태국 출신 주민 대상 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만난 타나콩과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괜찮은 걸까요? 지금 그들도 체포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에서 아는 사업 파트너들한테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단속이 시작됐다고요.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서울에 도착하기로 한 고객에게서 온 거였어요. 랄리타, 나 공항에서 못 나가고 있어.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국은 항상 따뜻하고 환영하는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데리고 한국을 오며 가며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과 멋진 문화를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생각은 계속 타나콘에게로 돌아갔어요. 피곤해 보이던 그의 눈빛과 그가 말했던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휴대폰과 TV에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애썼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단속과 체포 장면이 반복됐어요. 이미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좋은 카페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 미안해졌어요. 어제 만난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며 숨거나 경찰에 끌려가고 있을 텐데요. 뭔가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어요. 범죄와 마약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건 어제 봤던 착한 얼굴들 뿐이었어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한국에 있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온종일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했더니 너무 지쳐버렸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활기차고 신나 보였던 서울의 불빛들과 분주한 거리가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오늘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맴돌았어요. 제가 안내했던 수많은 여행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 했던 좋은 이야기들. 제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여행은 물론 제 인생도 영원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냥 투어 가이드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뭘까? 이런 무거운 생각을 안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만나봤던 타나콩과 다른 태국 노동자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무사할까? 이민국 단속에 걸린 건 아닐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볼지 딱 떠올랐죠.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기를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은 오래된 한국인 사업 파트너이자 제가 진짜 상황을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어요. 우리 좀 만날 수 있어요? 이민국 단속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1시간쯤 뒤 저는 작은 아늑한 카페에서 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느낄 정신도 없었죠.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밝은 눈빛이 아니라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상황이 간단하지 않아요, 랄리타. 저는 더 듣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상황인데요? 지훈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최근 몇 년 동안 여기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태국 사람들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안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어요. 마약을 팔거나 그런 일로요.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화가 난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항의하듯 말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저 일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을 뿐인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는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나콘의 피곤한 눈과 그가 말할 때 느껴졌던 두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 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근데 태국 노동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 비율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관광 비자로 왔다가 그냥 눌러앉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법 업체에 속아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왔다가 착취당하는 거죠. 지훈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좁은 아파트에 숨어서 밖에 나가기도 겁내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상상됐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도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훈이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어요. 알아요, 랄리타. 저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도 자국민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탓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맞아요. 지훈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두렵거나 화가 나면 항상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상황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가라앉았죠.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저으며 지훈이 말한 모든 걸 소화하려 애썼어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답을 듣는 게 두려웠죠.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들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요. 그리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너무 가혹해요. 그들의 삶은요? 여기서 가진 직업이나 친구들은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죠.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법이에요. 정부는 그게 한국을 안전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민 단속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야기해줬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자리에서 일어설 때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랄리타, 이게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좋은 점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쩌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겠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지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리는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투어를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크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때론 그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을 계획보다 일찍 떠나게 됐어요. 머릿속이 온통 제가 보고 들은 것들로 뒤엉켜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건 타나콩과 제가 만났던 다른 태국 노동자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의 겁에 질린 얼굴과 슬픈 이야기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벽을 바라봤는데 그 벽에는 한국에서 미소 짓고 있는 관광객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예전엔 그 사진들을 보면 뿌듯했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몰랐는지 상기시켜줄 뿐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저희 비서 녹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죠. 라리타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이제부터 여기 많은 게 바뀔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중에 자꾸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라서 깨곤 했거든요. 낮에는 전화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어요.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먼저 태국에서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에 연락을 했어요. 그들은 타나콩 같은 사람들이 왜 태국을 떠나는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한국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엔 한국에 있는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 그가 조금 놀랐지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훈을 통해 서류 미비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기도 했죠. 다친 노동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야기, 장시간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듣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많은 자료들을 읽었어요. 이민법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공부했죠.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꼭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니 회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운 부분만 보여줄 순 없었어요. 전체 이야기를 전해야 했죠. 모든 직원들을 모아 큰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계획을 설명하자 몇몇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러다 손님을 잃는 거 아니에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해. 우리는 먼저 투어 프로그램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궁궐이나 쇼핑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또 관광객과 노동자가 함께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요리 수업도 마련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여행에 대해 가르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와 현재 이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든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지 같은 이야기들도 나누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타나콩 같은 노동자들도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태국과 한국의 여러 단체와 협력했어요. 그 결과 해외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또 한국에 있는 태국 노동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했죠. 이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기존 고객 중에는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저 여행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처음엔 사업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고객들이 저희 방식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희 투어가 더 진솔하고 의미 있다고 말해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난 것이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약 6개월쯤 지났을 때 저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타나콘에게서 온 것이었죠.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친구에게서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어요.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 덕분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타나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하니 세상 전체를 바꿀 만한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방콕 거리를 바라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여행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씩, 한 사람씩, 우리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저 혼잣말로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소피아 베넷이에요. 제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랑이자 기쁨인 찻집 더 휘슬링 캐틀이 있었거든요. 맨체스터의 바쁜 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찻집은 도시의 소음과 활기 속에서 조용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고객들이 행복하게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기지개를 켜면서 행복함을 느꼈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저를 항상 미소 짓게 만드는 남자친구도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친구 이름은 다니엘인데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친절했으며 언제나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일할 준비를 하면서 늘 찻집 생각을 했어요. 더 휘슬링 캐틀은 그냥 찻집이 아니었어요. 특별했거든요. 제가 직접 차를 블렌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걸 마시러 맨체스터 곳곳에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든 얼그레이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라고까지 말해줬어요. 출근길에 도시가 깨어나는 걸 보면서 걸어가곤 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커피잔을 들고 서두르는 사람들, 신선한 빵 냄새가 가득한 아침 거리 속에서요. 하지만 찻집 안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온하고 아늑해서 마치 추운 날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면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저는 한껏 숨을 들이쉬면서 다양한 차향을 느꼈죠. 매콤한 차이, 부드러운 녹차, 깊고 진한 홍차. 각각의 향이 저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찻잎이 담긴 병을 손으로 쓸어보면서 제가 이룬 것들의 뿌듯함을 느꼈죠. 제 첫 번째 손님은 언제나 톰슨 할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8시 5분에 정확히 찾아와서 늘 주문하던 캐모마일 차에 꿀을 약간 넣어서 드셨어요. 우리는 손주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차를 준비했어요. 그건 우리만의 작은 아침 루틴이었죠.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이 찻집에 들렀어요. 바쁜 직장인들이 잠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가기도 하고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며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좋았어요. 제 작은 가게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걸 보는 게 뿌듯했어요. 하지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언제나 다니엘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마스터는 어때? 하면서 저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스콘을 하나씩 나눠 먹었죠. 그 몇 분 동안은 세상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다니엘은 큰 IT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는 항상 새로 나온 기기나 멋진 앱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반짝이는 눈빛과 손동작이 너무 귀여웠어요. 가게를 닫고 나면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실수할 때는 서로 웃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서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서로 꼭 붙어 있곤 했죠. 그런 단순한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삶은 정말 좋았어요. 제 찻집도 있고 가족 같은 손님들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 이상 바랄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저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으로요. 저도 다니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죠. 우리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서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 사진을 보았어요. 흥미롭긴 했지만 맨체스터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 2주밖에 안 돼. 다니엘이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저는 그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걸 도와줬어요. 그가 출발 준비를 할 때 저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꾹 참았어요. 다니엘에게 이건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로스트 치킨을 요리했어요. 우리는 그의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볼 것들과 먹어볼 음식들에 대해 상상했죠. 다니엘은 들뜬 모습이었지만,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또 다른 출장일 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보고 싶을 거야. 제가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다니엘이 마지막 키스를 해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테니까. 가게에서 따뜻한 차 준비해놓고 기다려줘. 저는 그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슬프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불안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더 휘슬링 캐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차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없는 동안에도 일상은 계속될 거고 2주 후에는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죠. 배가 이상하게 뒤틀리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니엘이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엔 거의 항상 그랬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착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니엘이 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제 귀엽고 평범한 남자친구였어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서 여유 시간엔 저랑 같이 영국 드라마를 보고 제 가게에서 새로 나온 차를 시음해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얘기밖에 안 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 갔더니 다니엘이 뭔가 국 같은 걸 끓이고 있더라고요. 집안 전체에 낯선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눈을 비비며 물었죠. 된장찌개야. 다니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야. 어젯밤에 만드는 영상 봤거든. 끓고 있는 냄비를 쳐다봤어요. 냄새가 강하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침으로 먹으려고 목소리에 의문을 담지 않으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응. 한국에서는 아침으로도 국을 먹는다고 해. 멋지지 않아?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론 우리 평소에 먹던 토스트랑 잼은 어디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온갖 낯선 냄새와 소리가 가득 찼어요. 다니엘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샤워할 때나 설거지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쌀밥을 만들기 위해 밥솥을 사더니 매 끼니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영국 간식들로 가득했던 찬장에 이젠 김과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 재료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은 맵고 붉은 소스였는데 다니엘은 그걸 거의 모든 음식에 넣었죠. 어느 날 밤 차가게에서 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다니엘이 TV에 푹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전부 한국어로 진행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다니엘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셰프라는 프로그램이야. 눈을 TV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해, 소피야. 저기 봐. 저 접시 플레이팅 하는 거 봐. 저도 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음식은 예뻐 보였지만 전부 너무 낯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전엔 모든 걸 함께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 얘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 한국 기술, 한국 패션. 끝이 없었어요.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힘들었어요. 제 차가게 얘기나 그의 일 얘기를 나누던 예전 대화가 그리웠거든요. 어느 토요일엔 우리 둘이 같이 농산물 시장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게 우리만의 전통이었거든요. 주간 식재료를 함께 고르고 새로운 차 블렌드도 시도해보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깨우러 갔더니 벌써 옷을 다 입고 문을 나서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놀라서 물었어요. 아, 깜빡했네. 다니엘이 신나서 말했어요. 오늘 한국어 모임이 있어서 가보려고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농산물 시장은 기억나게 해주려 했죠. 아, 다니엘이 살짝 미안해 보였어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거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망을 감추려 했어요. 그가 떠나고 나니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다니엘이 또다시 넷플릭스로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속에 있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왜 그렇게 이거에 집착하는 거야?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뭐? 아니야, 소피야.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그냥 한국이 흥미로워서 그래. 혁신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너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하지만 저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엔 다니엘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만 가득했거든요. 마치 제가 알던 다니엘은 사라지고 한국에 빠진 낯선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우리는 자꾸 싸우게 됐고 다니엘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마음에 벽을 쌓았어요. 제가 불공평하게 군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를 한국이라는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크게 싸운 날 제가 다니엘에게 너는 한국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소리친 후 그는 가방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구 반대편의 나라 때문인 건데 그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울며 잠들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고쳐야 할지 아니면 고칠 수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한국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고 우리가 다시 서로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뿐이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집착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죠. 사촌 에밀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더블린에 도착하자마자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여행이 다니엘을 잊게 해줄지 아니면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에밀리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머리가 인파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죠. 그녀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소피야, 정말 오랜만이야.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어보려고 했지만 좀 어색했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에밀리. 저는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에밀리 집으로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일랜드는 정말 초록색이 가득하고 구불구불한 언덕과 귀여운 집들이 점점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맨체스터의 바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에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앞마당에 꽃이 가득한 아늑한 오두막집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했던 거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풍경,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에밀리는 저를 손님방에 안내해주고는 잠깐 씻고 와. 내가 차 끓여놓을게. 그동안 얘기 좀 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서 묻은 피로를 좀 씻어낼 수 있어서 고마웠거든요.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익숙한 얼그레이 향이 코를 찔렀어요. 집에 있는 제 찻집이 생각나면서 살짝 향수병이 밀려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마음을 털어놓으려던 순간 제 눈앞에 있던 건 성공한 사촌 에밀리였어요. 한국으로 해초를 수출하는 그녀가 소파에 앉아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투덜거렸어요. 마치 세상이 저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제발.
소피야, 이 드라마 진짜 대박이야. 너는 이거 안 보면 후회할걸? 저는 눈을 굴리며 최대한 TV에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에밀리, 너마저도?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그걸 마주하게 될 줄이야. 에밀리는 드라마를 멈추고 제 쪽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니엘 때문이야? 너희 헤어진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는 출장 다녀온 후에 한국에 완전 빠졌어. 마치 그 나라가 그를 내게서 훔쳐간 것 같아. 에밀리는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니 말했어요. 아, 소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국이 다니엘을 빼앗아 간 건 아니야. 사람들은 늘 변하고 새로운 것들에 흥미를 느끼곤 해.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거 보면 안 돼? 뭐든 좋아. 하지만 에밀리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떠올랐어요. 내기 하나 할래? 이 드라마 한 편만 보고 나서도 싫으면 그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에밀리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자니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어요. 알았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딱 한 편만. 에밀리는 기뻐하며 드라마를 다시 틀었어요. 그 드라마는 블랙 앤 화이트 셰프라고 불렸어요.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열광하던 그 드라마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모든 순간이 싫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셰프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재료로 예술작품 같은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이었어요. 고난, 열정, 그리고 요리에 대한 헌신이 느껴졌거든요.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의자 끝에 앉아 있었어요. 와, 제가 스스로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네.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말 맞지? 하나 더 볼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더 보고 싶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몰아봤어요. 셰프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기술과 맛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각 요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 모습이 제 차를 만드는 방식과도 닮아 있었어요. 언제나 완벽한 블렌드와 프레젠테이션을 추구하듯이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으로 해초를 수출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처음으로 한국과 그 문화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게 됐어요. 있잖아. 에밀리가 에피소드 사이에 말했어요. 한국은 차 문화도 엄청 발달했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멋진 다래도 있거든. 저는 그 얘기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더 얘기해줘. 에밀리가 한국의 다래에 대해 설명해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다니엘 때문에 아팠고 한국을 그와의 이별과 연결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기고 살짝 설레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어요. 다니엘에 대한 생각, 한국에 대한 생각, 차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얼마나 빨리 무언가를 판단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죠. 질투와 두려움이 저를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닫아버린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야 할 게 많았어요. 다니엘과 헤어진 후 처음으로 미래가 살짝 기대되기 시작했거든요. 잠이 들기 직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에밀리에게 비빔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야겠다고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요리요.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시작은 시작이니까요. 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누가 알겠어요?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했죠. 예전엔 한국과 관련된 건 다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에밀리랑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뭔가가 변했어요.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런던에 있는 유명한 한국 찻집을 가보기로 계획을 세웠죠.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너무 긴장됐어요. 혹시 나쁜 기억들이 떠오르면 어쩌지? 혹시나 내가 또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기대한 거랑 완전 달랐어요. 그곳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공기는 달콤하고 약초향이 가득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가 환한 미소로 절 맞아줬어요. 그녀는 그 옷이 한복이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역사책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우아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저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을 골랐어요. 의자는 낮고 편안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산과 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몇몇 테이블에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진 화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무들은 분재라고 하더라고요. 찻집의 주인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 우아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았어요. 그 위에는 작은 컵들과 작은 찻주전자, 제가 본 적 없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희의 녹차 다도를 체험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실수로 뭔가 잘못 말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어요. 한국의 다도에서는 모든 움직임에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균형, 존중, 그리고 조화를 중시해요. 저는 그녀가 차 잎을 조심스럽게 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물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줬어요. 너무 뜨거우면 차가 쓰고 너무 차가우면 차 맛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따르며 그녀는 차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이 차는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주는 깨끗한 공기와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하죠. 그 차 잎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한 거예요. 그녀는 제게 아주 작은 컵을 건넸어요.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올 정도로 작았어요. 향이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하면서도 약간 달달한 느낌이었죠. 마시기 전에 색깔과 향을 먼저 감상해보세요. 그녀가 조언했어요. 저는 그녀가 말한 대로 했어요. 차는 아주 연한 녹색이었어요. 그리고 향은 마치 봄 같았어요. 신선한 풀과 꽃 냄새가 났죠. 드디어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차 맛이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끝맛은 약간 달콤했어요.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찻집 주인은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차는 자연,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음료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 전통과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맨체스터에서 바쁘게 살던 제 삶을 떠올렸어요. 항상 급하게 움직이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진정으로 즐겨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 저쪽에 다니엘이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서 놀라움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뭔가 있었어요. 슬픔? 후회?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무언가 저를 자리에 붙들어 놓았어요. 아마 차가 주는 평온함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자리에 남아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었어요. 다니엘을 힐끗 쳐다보면서 앉아있자 갑자기 깨달음이 확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두려움과 질투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아름다운 무언가를 이해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밀어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한국에 집착했던 이유는 저를 대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준 무언가를 발견했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기쁨을 그와 함께 나누는 대신 그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이해가 돼서요.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 불안감이 멋진 무언가를 망쳐버린 거죠. 차를 다 마시고 나서 결심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요. 제 마음을 열고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그 문화를 배워보겠다고요. 어쩌면 그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을지도 몰라요. 찻집을 나서는데 몇 달 만에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더 밝아 보였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이끌지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전처럼 화나거나 질투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긴장과 희망 때문이었죠.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핸드폰을 들고는 화면을 멍하니 5분쯤 바라봤어요. 화면에 다니엘의 이름이 떠 있었는데 손가락이 그 위에서 떨리면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놀란 듯 했어요. 아마 내가 전화할 거라곤 생각 못 했나 봐요. 안녕, 다니엘. 제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깐 정적이 흘렀고 순간 다니엘이 전화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소피야. 무슨 일인데?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말을 꺼냈어요. 나 사과하고 싶어. 말이 쏟아지듯 나왔어요. 마치 고장난 댐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잘못했어, 다니엘. 정말 많이 잘못했어. 내가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렸어. 마음을 닫아버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열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또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와, 소피야. 다니엘이 마침내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가슴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왜 그곳이 너한테 그렇게 특별했는지 알고 싶어.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이야기했어요. 고궁들이 고층 빌딩 옆에 서 있는 모습, 길거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 냄새와 추운 밤에 먹는 달콤한 호떡의 맛까지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야기도 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뿌리를 지키면서도 별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찾은 것 같아.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말 영감을 받았어. 소피야. 나도 내 삶에서 그 균형을 찾고 싶어졌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니엘,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가 말했어요. 더 배우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곧 다니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좋을 것 같아. 소피야, 정말 좋을 것 같아.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갔어요.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이요. 우리는 함께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내며 버벅거리다가 서로의 실수에 웃곤 했어요. 주말에는 한국자 문화를 체험하러 갔어요. 차를 다루는 차사들의 우아한 몸짓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차를 우려내는 모습과 자연스레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연결이었죠. 또한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의 밤이라고 부르는 날을 만들었어요.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주방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처음 만든 김치는 완전 실패했어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비빔밥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다니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소피야. 그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흥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 저는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그래도 눈을 뜨길 잘한 것 같아. 배울 것도 많고 탐험할 것도 많잖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우리의 한국 모험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이나 언어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함께 새로운 걸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전에 제 질투가 어떻게 저를 눈멀게 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다니엘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제가 그를 밀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받아들이며 우리 관계가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지금 있는 걸 꽉 붙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성장하고 변하는 용기를 내는 거였어요. 저는 다니엘의 손을 꼭 쥐고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그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뭘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대답했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니엘도 미소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물어가는 해 아래 우리는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고,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상태로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돼서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저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절로 웃음이 났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나 변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화가 많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가게 휘슬린 케틀에 들어가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신선한 차, 잎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저와 인삼향이 익숙한 얼그레이 차향에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향기였어요. 가게를 바꾸기로 결심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손님들이 새로운 차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맛을 잘못 내면 어쩌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큰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새로운 차 한 가지만 추가했죠. 영국의 얼그레이와 한국의 인삼을 섞은 차였어요. 처음 손님에게 그 차를 내놓았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전에 한 번도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어요. 그 후로는 다양한 맛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진저 그린티는 손님들 사이에서 금방 인기 메뉴가 됐어요. 맨체스터의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따뜻한 차였거든요. 심지어 한국 바비큐 맛이 나는 차도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맛을 섞으면서 저도 제 삶이 얼마나 새롭고 흥미롭게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됐어요. 매주 월요일 밤에는 다니엘과 함께 한국의 밤을 보내요. 인터넷에서 찾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한국 음식을 같이 요리하곤 해요. 가끔 요리가 망해서 맛이 엉망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웃으면서 넘겨요. 그 시간이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 새로운 차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찾아왔죠. 어떤 날은 가게 문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어요. 결국 2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했어요. 어느 날은 한 한국인 관광객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가게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 고향 생각나요. 그런데 영국 느낌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요. 마치 다니엘과 제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진 것처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점점 더 기대됐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했고, 오후에는 새로운 차 블렌드를 시도해봤어요. 저녁이 되면 다니엘과 함께 그날의 발견을 나누었죠. 가끔은 예전의 저를 떠올려 보곤 해요. 그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거의 다니엘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었더니 제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저의 차 가게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처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죠. 손님들이 새로운 차를 시도하는 걸 망설일 때면 저는 웃으면서 그들을 응원해 주었어요. 처음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어느 날은 잡지 기자가 제 가게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 차와 한국 차를 섞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뒤에 저는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제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늘 저희 열정이었던 차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의 마음을 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기자는 웃으며 제 말을 적었어요. 몇 주 후, 제 가게가 그 잡지에 실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희 독특한 차에 대해 궁금해했죠. 하지만 성공이나 명성보다 더 좋았던 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느끼는 그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세상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기대됐어요. 새로운 차 맛을 만들 수도 있고, 한국어 단어 하나를 더 배울 수도 있고, 다니엘과 함께 볼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모험은 언제나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시작되니까요.